최근 시장이 많이 위축됐죠. 거래가 정말 절벽인 상황. 지금 아무래도 6월 달의 거래량이 5월 달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그렇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죠? 이상하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KB나 아니면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절벽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이 강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잡아갈 건데요. 이 규제의 역설이 왜 나타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갖다 흐름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명쾌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말 오랜만에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는 잘 댓글을 달아드리지 않는데 카페에다가 이거에 관련돼서 다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면 추가적인 첨언 그런 걸 갖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주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이프에다가 두 건의 칼럼을 갖다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종 네이버의 메인에 많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칼럼을 갖다가 전 카페에다가 함께 공유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카페에다가 공유를 안 하려고요. 이유는 대우건설에서 좀 제 칼럼 내용이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좀 많이 수정 작업이 거쳐지는 바람에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빠져서 이 칼럼은 이번에는 카페에다가 공유해드리지 않고요. 대신 이렇게 방송으로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방송으로 올려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글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방송으로 보시는 거에서 좀 더 저의 생각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해설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고요. 자,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세가 강화되고 나서 그 이후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강화된 보유세가 적용된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시장이 상당히 무거워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 보유세 강화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LTV DTI를 도입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위축되었고 과거의 흐름, 규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려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정부에서 규제책을 발표했을 때마다 어떻게 시장이 변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갖다가 띄워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화면. 지금 이게 지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발표한 시점별로 그리고 그 이후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하고 2002년부터 주택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급등세를 갖다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정말 위기 시기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들을 다 풀어줘 버리고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에 많이 공을 들였죠. 그 결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책들을 갖다가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 그리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그리고 2006년 33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상 크게 3개의 범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 보시면은 보라색 선이 2003년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 가는 게 보입니다. 62포인트 2003년 1월 달에 62포인트, 63포인트 정도 됐던 것이 70포인트를 확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12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총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대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구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모든 게 집합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시행에 대해서도 그 스케줄별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것은 사람들한테 가장 공포스럽게 다가온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던 과세가 갑자기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의 종말이다. 라는 평가가 이때 시장 전반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지수가 꺾이죠. 꺾이면서 다시 한번 계절적 지수 요인을 따라서 좀 상승해 가는 듯 싶지만 결국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행되는 2005년 1월 달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쭈르르 하락기를 갖다 거칩니다. 그러면서 KB, 이거는 지금 보라색 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KB 부동산 가격 지수죠. KB 부동산 가격 지수가 70포인트대의 벽을 다시 한번 무너지게 돼요. 다시 68포인트, 68점 몇 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걸 갖다 뜻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2005년 1월이 됐더니 그 이후로 갑자기 다시 상승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0포인트를 1월달, 2월달에 넘어서고요. 그리고 다시 7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죠? 오히려 이거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킬 거야 했는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된 2005년 1월 달에 다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여정부에서 놀라게 되죠. 놀라면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831 대책을 발표했더니 다시 시장은 좀 잠잠 꺾였어요. 꺾인 건 아니고 이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가면서 이번에도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보합의 시기를 갖다 거치더니 다시 다주택자에 대해서 실거래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2006년 1월부터 다시 주택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왜 이러죠? 정책 발표되고 나서 실제 시행이 되는 2006년 1월 달부터는 다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주택가격이 상승하죠?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삼아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자면은 2006년 1월 이전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가 아니고요. 공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고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로 바뀐 것은 2006년 1월 달부터고요. 이것도 전 세대 기준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전 주택시장에다가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하는 시점은 2007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고요. 자, 어쨌든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택시장을 갖다가 규제하려고 했는데, 야, 이 이후의 폭등이 최고의 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07년 1월 이후에 전주택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해가더니 한 차례 더 폭등의 시기도 거칩니다. 자, 이상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 이 부동산 지표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KB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역별 흐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별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어디를 향했는데 그 규제가 향한 곳들이 어떻게 시장을 반응했는지 그걸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의 1분위, 2분위, 3분위 시장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지난 방송들을 갖다 꾸준히 보아오신 시청자분들은 뭐 서울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 얘기하면 이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텐데,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거래가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까지 1분위에서 4분위까지 시장을 갖다 나눠놓은 거고요. 지금 불러드리면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분위 시장으로 명명했고요. 그 다음에 2분위 시장, 2분위 시장은 양천, 마포, 영등포, 동작, 중구, 종로, 성동, 광진, 강동이고요. 3분위 시장 강서, 구로, 관악, 서대문, 은평, 성북구, 동대문구.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4분위,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금천 이상으로 해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을 나눠놓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지난 방송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2구 부동산 대책, 2003년에 발표된 12구 부동산 대책이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각 분위별 보셨죠? 아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어느 지역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 역시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갖다가 분위별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분위별로 KB에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갖다가 각 분위별 평균가를 갖다 도출해가지고 평균 매매 가격 지수를 갖다 도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쭉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요, KB에서 2015년 12월 말일을 갖다 기준으로 100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도출한 자료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위가 오히려 좀 낮게 내려가 있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뭐 거의 2015년 12월에까지 강남은 3년부터 2배가 올랐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1분위 시장이 2003년도에 가장 높게 상승을 갖다가 이루어왔고요. 두 번째로 2분위 시장, 3분위, 4분위 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 상승이었는데 강남이나 용산, 서초, 송파 이쪽 지역보다는
훨씬 더 상승률이 좀 더디게 나타나죠. 자, 어쨌건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이다 보니 참여정부에서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고, 가장 무섭게 다가왔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였습니다. 그 시기까지 시장도 역시 강남 외 3구라고 할게요. 1분위 시장이 가장 많은 하락폭을 갖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분위 시장, 3분위 시장도 하락폭이 많이 나타났고요. 종부세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4분위 시장은 거의 하락세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일 하락폭이 얕았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2004년 1월 이후에 계절지수 영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거치다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다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까지 다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시점 2005년 1월이 됐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규제를 하려는 건 종합부동산세에 가장 저촉이 되는 곳은 1분위 시장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런데 왜 1분위 시장이 가장 폭등을 하죠? 오히려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1분위 시장이 가장 큰 폭등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2분위 시장이 높은 상승을 거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의 상관이 없는, 종부세에 상관이 없는 3분위 시장, 4분위 시장은 상승폭이 오히려 그만큼 높진 않지만 분명히 상승해 갔고요. 자, 재밌어요. 왜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의 시장이 더 폭등을 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정부의 규제 그 내용하고는 또 다른 이유를 갖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일단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고 나서 시장이 위축이 되었다가 정작 12구 부동산 대책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나서 폭등된 이유,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831 대책이 각 분위별 시장에 미친 영향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구 대책 이후 2005년부터 다시 또 주택가격 지수가 폭등을 하다 보니 이게 각 지수별로 70포인트에서 75포인트 사이였던 것들이 쭈르르 많이 올랐어요. 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놀래서 서둘러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조만간 831 대책 발표할 거다 하고 시장에 겁을 주기 시작했더니 반응은 한 7월 달부터 반응이 나타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1분위 시장은 잠시 좀 주춤했어요. 근데 2, 3, 4분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막상 831 대책의 주요 골자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실거래가 기준 공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은 더 상승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늘어난 양도세만큼 집값을 더 올려서 받았다. 그 부분은 이미 기존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실거래 양도세 과세를 하는데 상승폭 역시 1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2분위 시장, 그 다음 나타나고 3분위, 4분위 시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놀라서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 2006년 3월 이 부분 뒤에서 마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지금 12구하고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과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정작 발표를 할 때는 시장이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정작 시행이 되는 시점이 되고 나서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챕터에서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330 대책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도 분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30 부동산 대책, 정부에서 또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330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2006년 12월, 2007년 1월 전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니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야, 전주택 시장에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하면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과세하던 걸 갖다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 과세를 하게 되면은 늘어난 양도세만큼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라는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전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되기 직전 3개월 전부터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폭등은 참여정부 시기에 최고의 폭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2007년 1월 전주택의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전주택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를 하게 되니까 가장 영향받는 곳이 어디죠? 3분위, 4분위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가는 거죠. 사실상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4분위 시장에 대해서 3분위, 4분위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4분위, 3분위, 4분위 시장에서도 소형 평형의 상승폭이, 폭등폭이 훨씬 높았어요. 대형 평형은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 못했고요. 소형 평형의 폭등은 거의 1분위, 2분위 시장보다 더 높은 폭등을 갖다 올렸습니다. 거의 뭐 한 2, 3년 동안 2배가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2007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분위, 4분위의 상승폭이 저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평형만 거래가 되고 대형 평형은 상승폭이 얕다 보니까 지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소형 평형의 폭등은 2007년 1월 이후가 더 심각할 정도로 나타났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좀 831 부동산 정책 그리고 129 부동산 정책하고 좀 다른 성향이 나타났어요. 전주택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하기 직전에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보합을 보였던 흐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129 부동산 대책, 831 부동산 대책은 전부 다 그 실제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폭등을 거쳤는데 330 부동산 대책은 그 이전에 폭등을 거친 것이죠. 이거는 바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또 이게 되고 나면은 시행되고 나면은 주택가격 폭등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시장이 선반영됐고 그리고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주택시장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폭등을 거쳤다. 가장 높은 폭등을 거친 건 33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였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부동산은 그래요. 기대 심리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이후에 조정기를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 12월 이후 2007년 1월 전주택 시장에 대해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좀 보합을 보여가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지난 제가 4월 폭등론을 한번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아마 작년 12월 초에 방영을 했던 겁니다. 4월에 폭등을 한다는 시장에 요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래서 그 소문 덕분에 사람들이 1, 2, 3월 달에 주택시장에 더욱 강하게 가세해서 바로 330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처럼 기대 심리에서 사람들이 1, 2, 3월 달에 가격을 다 폭등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달부터는 너무 가격이 상승해 가니까 조금은 조정 혹은 보합이 나타난 사례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월 달에 정부에서 4월 폭등설을 갖다가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이번엔 정부가 그래도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서 4월 달에 더 강화되게 대출 규제를 갖다 더 강화하고 또 그 재건축 규제를 갖다 더 강화시켜 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긴 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부동산 시장이나 한 3, 4개월, 4, 5개월, 6개월 폭등하고 나오면은 잠시 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330 부동산 대책 발표처럼 시행이 되기 직전에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과거 사례, 참여정부의 사례를 갖다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왜 정작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폭등을 거치는가? 이건 박근혜 정부 때도 있어 왔던 일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규제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높은 폭등을 나타내는가? 라는 부분. 이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나는 몰랐다 하신 분들은 아마 주택시장에 참여가 좀 활발하지 않으셨던 분들일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장이라는 걸 갖다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돼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잡는 건 언제부터 매도할 계획을 잡죠? 한 달 전에 매도 계획을 잡나요? 뭐 일주일 전에 매도 계획을 잡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계획을 갖다가 매수할 때부터 잡는 분들도 있어요. 나 한 바퀴만 돌리고 팔 거야. 두 바퀴 돌리고 팔 거야. 여기서 한 바퀴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간. 전세 2번 돌리고 팔 거야. 전세 3번 돌리고 팔 거야. 전세 3번 돌리고 판다면 6년 있다 팔 거야. 뭐 그런 식이겠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살 때부터 매도 시기를 갖다 언제쯤 팔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요. 최소 내가 주택을 팔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전부터 이제 주택을 팔아야겠다. 나 이사 가야겠다. 계획을 잡는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잡아요.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무시무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고 딱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매도 계획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서둘러서 팔자. 라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매도 계획이 한 1년 후에 팔려고 그랬는데 앞당겨서 파는 거예요. 매도 계획이 한 6개월 후에 있는데 앞당겨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규제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매물들이 지금 안 나오던 될 매물까지도, 미래에 나와야 될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에 나와야 될 매물까지도 앞당겨서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갖다가 거치게 되고요. 뭐 안 그렇다 하더라도 급매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규제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잠시 위축된 경향을 보이지만 막상 6개월 후, 1년 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 1년 후에 팔아도 되는 사람들이 앞당겨서 매물 팔았어요. 6개월 후에 팔아도 되는 사람이 앞당겨서 팔았어요. 6개월, 1년 후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도 부동산에다가 이거 매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럼 전세로 한 바퀴 더 돌리고 말지
하면서 전세로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물건이 잠기죠. 2년 동안 물건이 잠겨요. 왜냐면 전세 끼고 팔면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또 그 꼴은 못 보죠,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오히려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매물이 오히려 확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에.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를 하면은 겁에 질린, 그리고 착한 국민들, 정부를 믿어주는 착한 국민들, 아, 정부가 규제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정부를 신뢰하는 착한 국민들을 갖다 배신시키는 게 바로 부동산 규제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를 믿지 않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야, 니들이 그래봤자 주택가격 찾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겁에 질린 사람들 매물을 갖다가 쏟아내게 만드는 게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나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매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걸요. 지금도 시장이 왜 거래는 말랐어요. 거래 진짜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진짜 없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 매물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부동산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여기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갖다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하지만 좀 연륜이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좀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얘네가 규제책 발표했으니까 또 한 번 상승 타이밍 오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죠. 그때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것은 또 다음 챕터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막 강렬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갖다가 규제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착한 국민들을 갖다가 혼동시키고 정부를 믿지 않는 세력을 갖다가 더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설, 규제의 역설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정부도 좀 자신들의 과오를 갖다가 알게 되는데, 시장이란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으니, 그것도 좀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권대중 교수님이라든가 심규영 교수님 같은 분. 심규영 교수님은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고 권대중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신데, 신규원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권대중 교수님은 몇 번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은 시장을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장을 아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시장을 아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잡아봐야죠. 부동산 거래를 해본 사람들,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 매수 기껏 해봤자 태어나서 한 두세 번 해본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부동산 심리를 어떻게 알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거죠. 부동산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부동산 정책을 잡아야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국가는 부동산 태어나서 한 번 사본 사람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데도 한 몇 년이 걸릴 텐데, 공부해도 부족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하고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쳤니? 아니 그리고 투기꾼들이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죠.
웃음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부동산을 알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게다가 고집이 워낙 있어가지고 뭐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이런 얘기 해봤자 뭐 들어주기는 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조건 옳다. 국회의원 출신들의 특징이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어쩌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제 책 2015년 12월 달에 제가 발간을 했었죠. 그 책에서도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은 오히려 주택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이놈의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주택시장을 갖다 폭등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2019년 1월 이후 강화된 보유세 안 지금 어떤 건 어느 방향이든 나오겠죠. 그리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2019년 1월이 되기 전에 2018년 10, 11, 12 상승하고 2019년 이후에는 정작 보합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케이스는 12월까지 시장이 잠잠하다가 2019년 1월부터 다시 높은 상승을 보이는 것. 아니면은 세 번째 케이스. 2019년 되기 전에 2018년 12월까지도 시장이 침체돼 있고 2019년 1, 2, 3월 달도 침체돼 있고 그러면은 하락이죠. 2019년 이후에 하락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변수가 많아요. 경기도 입주 물량도 산적해 있고 그리고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거예요. 따라서 이번 시장이 지난 시장처럼 비슷한 흐름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 만에 하나 2019년 전에 혹은 전에 3개월 혹은 후에 3개월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타난다면 분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가진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득 격차라고 해요. 부의 격차,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장이 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